자, 오늘은 현대소설은 현대상문과 극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124페이지에 고전산문의 갈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고전산문이라고 하는 건 일단 이 고전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클래식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잘 쓴 작품이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것이 상고시대부터 신소설이 나오기, 신소설 등장 이전까지, 그러니까 1900년대 초 정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1900년대 초까지의 시기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산문은 운문이 아닌 거니까, 운문이 아닌 모든 글들, 그러니까 소설이라거나 수필이라거나 혹은 가전체 문학이라거나 설화라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게 이 고전 산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시기적으로 보면 설화부터 시작을 해요. 설화는 말로, 정확히 하려면 혀로 전해지는 이야기라는 뜻인 거지. 이게 아주 설화보다 더 이전 단계로 간다면 이 상고시대 때 원시, 종합, 예술, 즉 발라드라고 불리는 이 원시 종합 예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은 샤머니즘의 시대에서, 그러니까 무당이 구슬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무당이 구슬한다 라고 하면 일단 춤을 춰야겠지. 그리고 노래를 불러야겠지. 춤과 노래를 불러야 돼. 노래에는 음악과 가사가 있었겠지. 이 춤과 음악과 가사, 동작과 말로 하는 노래와 가사, 이 노래에 해당하는 노랫말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걸 종합적으로 모여있는 거니까 종합예술이라고 하고, 뮤지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예술이잖아요. 그게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연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상고시대 아주 옛날 시대에 있었다고 해서 원시 종합예술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 이 춤이 나중에는 탈춤과 같은 민속극이 되었고, 음악에 해당하는 게 운문, 시가가 되었고, 시가의 가다, 노래라는 뜻이니까 가사에 해당하는 게 산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를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원시시대 때 무당이 춤추면서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가 나중에 설화로 바뀌게 됩니다. 설화는 여기 나와 있죠. 한 민족 사이에서 구전되어 온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다. 그러니까 일정한 구조가 있다. 그리고 허구의 이야기다 라는 특징이 있는 거지. 이 설화는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설화의 종류 세 가지부터 기억을 해두어야 하는데,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지. 신화는 당연히 신에 대한 이야기, 혹은 신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신화예요. 그래서 신화의 특징은 신성성에 있는 거예요. 신성성. 근데 신화는 왜 만들어? 보통 건국신화 이런 거 우리 신화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세운 이 나라의 시조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이 뛰어난 사람의 뛰어남을 보증해주기 위해서 신을 언급하는 거지. 태양신의 아들이었다, 태양신의 손자였다, 물의 신, 강의 신의 딸의 아들이었다, 즉 강의 신의 손자였다, 이런 식으로 신적인 이야기들이 막 나오면서 이 건국의 영웅을, 이 건국을 할 수밖에 없는 뛰어난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나라 안에 포함된 국민들, 그 백성들은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옆에 국가나 옆에 부족에서 살던 사람들은 부러움과 선망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신화는 신성성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
신적인 능력을 지닌 영웅이 주인공으로 묘사가 됩니다. 초월적 능력을 지닌 영웅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영웅이 건국을 하거나 민족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단위로, 국가 단위로 전승이 되고 전파가 되는 게 이 신화인 거죠. 그리고 뭐 태초의 시간과 신성한 공간이 등장한다, 이런 것도 당연히 신화의 특징이 됩니다. 전설은 진짜를 진실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전설은 이 진실성을 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 북한산에 가면 중간에 너러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붉은 핏자국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목매달아서 죽은 이 여자와 그 여자를 사랑했던 남자가 칼로 자신의 목을 그어서 죽은 장소다. 그래서 그 칼로 목을 그었을 때가 이 흐르는 피가, 뻗어나온 피가 그 돌에 묻어 있고, 그것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필요한 거죠. 구체적인 시간, 장소가 필요해요. 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근데 아는 사람들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충청도에 어디 호숫가 옆에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이 귀신에 쓰인 나무다. 그래서 밤만 되면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울음소리를 낸다. 너 그 나무 봤지? 라고 했을 때 내가 아니 못 봤는데 그런 나무가 있어? 그러면 이 진실성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전설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설은 주로 이 지역 단위로 전파와 전승이 되고, 그리고 보통 비극적인 결말을 지니고 있어요. 누가 죽었다더라, 누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다더라, 누가 누군가를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이 결국에는 부모의 반대에 의해서 실패를 했다더라, 이런 거지. 원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화홍련전도 전설이었거든요. 이 정화홍련전의 내용을 보면 정화홍련이가 이 새어머니의 이 모진 구박에 의해서 정화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홍련이 따라서 죽는 얘기잖아. 결국에 이 동화의 설화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이 전설은 그렇게 한이 맺혀서 죽었다더라,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야기가 비극성을 더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장애를 만나게 되고, 그 장애를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죽음,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 하고, 나 같은 평범한 인간이 평범한 장애를 만나서 그 평범한 장애물조차 극복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좌절을 해서 죽음을 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어떤 게 좀 더 극적이냐, 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는 게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보다 극적이라는 거지. 훨씬 더 낙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비극적 결말과 함께 비범한 주인공이 나와요. 이 신화에서는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영웅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전설에서는 비범한 주인공이 패배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특징은 진실성이 있고, 민담은 흥미가 주 목표예요. 그래서 이 재미있고 웃겨야 됩니다. 근데 재미있고 웃기려면 나는 충청도 얘기를 모르는데 아무리 충청도에서 통하는 유머를 쓴다고 해서 내가 웃길까? 무슨 뜻인데 그게? 이제 뜻을 설명해주면 그런 거야. 이러고 끝나버리게 되겠지. 웃음의 코드가 여러 사람이 여러 지역에 여러 세대에 거친 사람들이 모두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은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이라는 건 구체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모호한 배경을 하는 거죠. 예전에 어느 동네에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민담이 되는 거고, 120년쯤 전에 우리 현리에서 이렇게 하면 전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태초에
이 한반도에는 이렇게 하면 신화가 돼요. 이 모호한 배경이 그래서 민담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승의 범위도 지역 단위로 혹은 뭐 민족 단위로 전승이 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이고 모호하니까 세계 단위로 전승이 되는 거지. 뭐 신데렐라 이야기, 홍지팥쥐 이야기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 뻗어 있는 것은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인공 역시 비극적 결말이 아니고 이런 해피엔딩의 경우가 많은데 행복한 결말이 더 많아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미 뛰어난 모든 걸 갖고 있는 주인공이 행복해져 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행복해져. 이게 훨씬 더 이 상승의 폭이 크잖아. 훨씬 극적이라는 거지. 평범한 주인공이 펼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민담 같은 거에 얘가 이제 혹부리 영감 이런 거 있잖아. 이 혹부리 영감 이게 알지? 가난한 영감이고 그 도깨비를 만나서 혹을 붙였는데 그 혹이 이제 노래하는 혹이었나?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되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이야기의 구조잖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뭔가 큰 운을 만나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결말을 얻게 됐다. 이런 게 이제 민담의 특징인 거지. 구체적인 그 설화의 내용을 보면, 이 신화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 단군신화 있지. 단군신화, 주몽신화, 아래서 태어났다는 뭐 박혁거세 신화, 이런 신화들이 있고, 전설 중에서 여러분이 보게 될 전설을 써줄까? 단군신화, 주몽신화,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전설은 조신의 꿈이 있습니다. 조신전 예전에 이렇게 불렀었는데 조신의 꿈이 전설인 거지.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민담에는 뭐 아까 그 얘기한 후렴과 명호 사실 민담에 해당하긴 하지만 뭐 구토지설이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는 거야. 토끼전 이런 거 얘기. 그런 게 이제 민담이었던 거지. 이 설화는 말로 전해지는 이야기이기 구비전서 혹은 구전으로 됐던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 구비 전승이 됐다는 것은 집단 창작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적층문화로 여러 사람이 쌓이고 쌓고 쌓아서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면 그 중에 누군가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서사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서사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누군가는 이야기꾼일 거라는 거지. 그럼 그 이야기꾼이 이 신화나 전설이나 민담을 훨씬 더 재미있고 극적으로 만들어줬을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 왜냐면 나는 나 혼자서도 훨씬 잘 만들거든. 그래서 혼자 이 민담을 통해서 전설을 통해서 배운 익힌 것들을 혼자서 뭔가 이 호구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것이 소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설화는 허구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정한 구조, 그러니까 뭐 영웅의 서사라거나 혹은 뭐 비극적인 결말로 가는 구조라거나 행복한 결말과 교훈을 주는 그런 구조라거나 이런 구조가 좀 더 세련되어지면서 다른 서사 문학의 바탕이 되게 의뢰서간의 의의인 것입니다. 설화에서 사실 고전소설이 출발했다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물론 그 전에 이 설화에서 바로 고전소설이 띵 하니 나타나게 된 건 아니겠지. 중간에 뭔가 단계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것이 이 상고시대를 뛰어넘어서 고려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고전소설은 조선시대, 그 중에서도 뭐 조선 전기에 금호시대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 고전소설의 꽃을 피웠던 건 조선 후기예요. 그 이전의 시기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넘겨주는 시기가 필요해. 그게 바로 고려 시기에
가전체 예. 가전체 문학은 가짜전이라는 뜻이에요. 가짜 전이고 이 체는 한문의 글의 장르를 얘기한다고 했지. 문체, 아예 문체라고 부르지만 그 한문 문체라는 건 한자로 쓴 글의 갈래들, 장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전체 문학은 가짜 전이고 이 가짜 전이라는 건 전의 형식을 차용했다는 뜻이야. 전의 형식을 차용했다.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전은 뭐야? 전은 인물의 역사적 인물의 역사 기록에 한 방식이라고 했잖아. 이순신전 이런 것들이라고. 그리고 전은 3단계 구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지. 인물의 소개, 주로 자신의 집안과 가문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곳에 대한 소개라고 했었지. 그리고 인물의 행적은 일대기일 수도 있고 일화일 수도 있다고. 그리고 사관의 평가 이렇게 3단계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을 가짜전도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요. 대신 이 가짜전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닌 거죠. 사물을 의인화하는 거야. 사물을 이 의인화한 거, 이 의인을 전의 행적, 소개, 행적, 평가의 형태로 글을 쓴 게 가전체문이라고 해요. 이게 진짜 전도 있습니다. 진짜 전은 뭐 실전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의미의 가전인 거죠. 이 가전체 문학은 왜 나오게 되었느냐? 실제 이 가전체 문학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폐관들을 포함한 당시 그 신진 사대부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젊은 이 사대부들은 당연히도 세상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고, 그 세상에 대한 불만을 자신이 가장 잘 하는 형태로 비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판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죽어버릴 수 있단 말이지. 죽을 수는 없잖아. 젊은 나이에 똑똑하고 또 잘 살았는데 물론 못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으로 돌려가기가 필요했던 거지. 이 돌려가기를 부자로 하면 풍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 거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라는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 거야. 그것이 이제 경계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실제 인간이 아닌 사물을 의인화해서 이 사물이 갖고 있는 나쁜 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의 소재로 담은 게 가전체 문학이에요. 이 가전체의 이 행정은 보통 일대기적 구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의인화된 인물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무슨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었다라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 구조를 많이 활용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일대기 구성은 나중에 고전소설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 가전체 문학의 의미인 거지. 가전체 문학은 뭐 내신에도 나오고 모의고사 같은 데서 나오지만 수능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왜냐면 수능 45문제 중에서 고전소설에 해당하는 문제는 30문제밖에 안 되고, 그리고 지문은 하나만 할당이 되어 있는데, 이 할당 하나 되어 있는 이 고전 산문 영역에서 가전체 문학을 문제로 출제한다는 건 뭔가 좀 꺼림직한 약간 낭비라고 느껴질 수 있어. 시간과 공간의 낭비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전체 문학은 문제로 나온다기보다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져요. 대신 이게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 혹은 내신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읽기가 좀 힘든 게 가전체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을 의인화했어. 그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그 인간처럼 묘사를 하겠지. 이 묘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뭐 세태를 풍자하거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는 거야. 이 사물의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인공이 술이야. 그러면 이 술을 주인공으로 이제 의인화해서 쭉 쓴단 말이지. 뭐 누구는 뭐 누구와 함께
먹게 사겼고 백성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술을 마셨다는 뜻이고, 왕이 그에게 벼슬을 내려주었다라고 하면 왕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뜻인 거지. 그런데 문제가 너무 많아져서 왕이 이 사람을 이 병방으로 쫓아버렸다라고 한다면 왕이 사실은 그 자신의 나라에서 금주령을 내렸다, 술을 못 마시게 했다는 뜻이거든. 이렇게 양쪽으로 읽어줘야 하는 거야. 사람의 인생으로 한 번, 그 사물에 관련해서 한 번 이렇게 읽어줘야 하는 거지. 두 번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양쪽을 파악하기는 여간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읽기는 힘든 게 가전제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작품을 보면 공방전은 역전 얘기를 하는 거야. 국순전은 술, 국선생전 술, 뭐 정지전전 뭐 이런 것들이 이 가전제문학이 있어요. 자, 근데 이 가전제문학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게 됐느냐? 패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 패관들이 쓰는 것이 패관문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관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민간에 전승되는 서사를 채집해서 기록한 사람, 즉 채록하는 사람이었던 거지. 우리가 앞서 방금 얘기한 뭐 신화나 전설이나 민담이나 이런 것들 주로 누가 알고 있었을까? 특히 전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던 할머니나 혹은 할아버지들이 알고 있었겠지. 그래서 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을 찾아가서 이 동네에 떠도는 얘기 있어요? 저기 이때는데, 저기 바위에 얽힌 얘기 이때는데 해. 그러면 이제 뭐 용서야 바위, 용서바위가 뭐 며느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지,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얘기를 쭉 하면 받아 적는 거야. 그게 이제 체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 적다 보면 이 사람이 뭐 하루에 한 편씩만 받아 적어도, 그리고 2년간 일을 했다 치자. 그러면 벌써 한 700편 정도를 받아 적은 거지. 700편 정도를 필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서사적인 대화,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안 갖춰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전에 국문과를 가면 인생의 한 기간 정도는 사람들이 모두, 국문과 학생들이 모두 소설을 쓰고 싶어 하거든. 나는 소설가가 될래? 나는 시인이 될래? 이런 생각들을 다 누군가는 해요. 인생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지. 그때 우리 때, 내 때 했던 받아 적으면 좋다, 필사하면 좋다 라고 얘기했던 게 운수 좋은 날이라거나 뭐 소나기라거나 묘일고 필무렵이라거나 뭐 이런 거, 광명소라타라거나 이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남이 쓴 작품을 받아 적으면 뭐 무슨 이유, 좋은 점이 있겠느냐 싶겠지만, 그러면 뭐 말하는 스타일, 문체, 뭐 구성하는 방식들, 플롯의 방식, 뭐 소설의 기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패관도 이 민간에서 전승되고 있었던 이 신화나 전설이나 설화 같은 것들을 받아 적으면서, 그러면서 스스로의 서사를 꾸며내는 능력이 발전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근데 바로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서사를 각색하고 윤색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이 서사를 채집하고 기록하는, 즉 체록하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서사를 체록한 걸 보면 그 사람이 한 말을 다 기록해요. 그 사람이 별 쓸데없는 얘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생각이 안 나네, 여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이런 말까지 다 적어. 각색과 윤색을 하면 안 돼. 그럼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때부터 창작이 불화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이 체록하는 이 규칙 같은 것들이 엄밀하게 설정되지도 않았고 아주 강하게 지켜지지도 않았어. 그냥 기록을 딱, 이건 이렇게 비틀면 좀 재밌겠는데? 이런, 내가 들었던 다른 이야기를 살짝 따오면 재밌겠는데? 이러면서 스스로 다른 이야기를 써버린 거야. 그러면서 서사적 능력이 갖춰지게 되버리는 거지. 각색과 윤색을 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다시 소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폐광문학에 유명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파한지, 뭐 보한지, 백운소설, 뭐 여공패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 외울 필요 전혀 없어. 이거 외워가지고 이거 잘난 척할 기회도 없어. 너 그러니까 친구한테 야 폐광문학 이거 알아? 파한지, 보한지 들어봤니? 이런 얘기 할 기회가 없다고. 이런 건 그리고 국사에서나 이제 문제가 되어서 출제가 되는 거고 국어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가정체 문학은 각각의 작품이 어떤 걸 의인화하고 있는지를 뭐 알면 더 좋은데 그런데 폐광문학은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화에서 가전체와 폐광문학으로 넘어갔다가 조선시대가 되면 이제 정말로 고전 소설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고전 소설은 개념부터 보면 15세기 중엽 김시습의 금오신화로부터 가보개혁 이전까지 쓰인 소설이다. 그러니까 금오신화, 가보개혁 때까지가 이제 고전 소설의 시기 구분인 거지. 이 시기 구분이에요, 시기 구분. 정확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히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 금오신화 때부터 이게 최초의 소설집이라고 하니까 금오신화 때부터 신소설이 나오기 전까지라고 보면 돼요, 사실. 근데 그러면 신소설이 나온 후에는 이 고전 소설을 전혀 쓰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 사람들이 갑자기 자 오늘부터 이 이인직의 혈의가 1906년에 발표가 됐고 이것이 최초의 신소설입니다. 이제부터는 신소설, 현대소설만 창작해야 하고 읽는 사람들도 신소설과 현대소설만 읽어야 합니다. 라는 법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 고전소설은 1950년대까지도 사람들이 읽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하거나 고전소설 재밌겠는데 고전소설 한번 읽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니고 진짜로 사람들이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이 나란히 경쟁을 하는 구도가 50년대까지 펼쳐지는 거지. 그리고 50년대 대표적인 인기 있었던 고전소설이 이름을 들어봤을 수 있는데 이름을 들어봤어야 하는데 채공감별곡이라는 소설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금오신화 때부터를 보면 되는 거지. 금오신화는 김시습이 쓴 거야. 김시습이라고 하면 생육신의 한 사람이지. 그럼 생육신은 언제 나온 사람이야? 단종에서 세조로 교체되는 계유정난 때 그 시기 이후에 나온 사람입니다. 사육신 중에서는 뭐 성상문, 박백년, 이계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생육신에서는 김시습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 얘기 내가 해준 적 있었지. 이 세조가 이제 단종을 죽이고 자신이 스스로 내가 왕이 될 상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왕이 된 다음 이야기인 거지. 이 성상문을 비롯한 뭐 사람들이 세조를 다시 한번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하죠. 난을 일으켰다는 거지. 난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그 난을 계획하게 되고 엄밀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난을 계획하게 되고 근데 그 계획한 사람들 중에서 배신자가 있었고 밀정이 있었고 그것을 세조 측근에 밀고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붙잡히게 되고 붙잡힌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너의 뜻을 따를 수 없다. 이 수양대군 너의 뜻을 따를 수 없다. 나를 죽여라 라고 해서 죽어버린 6명의 신하가 사육신 그리고 이 세조의 조정에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고 벼슬길을 포기하고 이 제야에 묻혔거나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이 생육신인 거지. 김시습은 그 중에서도 벼슬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벼슬은 없지만 벼슬은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약간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물론 김시습은 대단한 사람이었어. 사육신의 시체를 아무도 이렇게 수거해서 묻어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김시습이 그냥 묻어줬어. 아무튼 그리고 또 이 금오신화는 필사본만 존재하고 일제에 의해서 일제 전쟁기 때 일제에 의해서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리고 그 도서관에 이 금오신화가 있는 걸 보고 이 조선인 한 명이 날마다 그 도서관에 출근을 해서 베껴서 적어왔다라는 게 이제 금오신화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금오신화는 사실 위작이다라는 그 위작 논란이 있기도 해요. 위작 논란이 있는 건 금오신화에 5편의 소설이 실려 있는데 이것들이 너무
이 편차가 많이 나. 이생규정전이나 만복사서 거기 같은 아주 높은 수준이고 그 다른 뭐 용궁에 간 이야기라거나 뭐 저승에 간 이야기라거나 남영구주전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 되게 수준이 좀 낮거든. 그래서 피사본이 가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대관제 목록도 있다, 원성 목록도 있다라고 했지만 이게 금오신화가 처음에 나타난 소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금오신화를 바탕으로 소설이 쭉쭉 발전해 나가지는 않아. 왜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소설을 금기시했기 때문에 그래. 양반 남자들 소설을 읽으려면 한문으로 된 소설을 읽으려면 내가 한문을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 아니라면 한글로 된 뭐 소설은 나중에 만들어지긴 하지만 당시 한문을 읽을 수 있었던 건 양반 여자들이었고 양반 여자들이 자기 남편이 그 소설을 못 읽게 하니까 뭐 집에서 숨어서 본다거나 혹은 뭐 책 대여점에 가서 몰래 모여서 뭐 집단도 없어서 그 낭독을 해주는 거 듣는다거나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 뭔가 하나의 소설처럼 이렇게 소비재가 이게 막 발전하거나 막 퍼지려거나 그런 수요가 많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시장이 커져야 되고 근데 시장이 되게 협소했었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달을 못하고 있다가 조선 후기에 홍길동전, 거기는 홍길동전, 한글로 발표된 소설이죠. 이 한글로 발표된 홍길동전이 만들어지면서 소설이 많이 창작이 됐어요. 한글로 발표해도 되네? 이러면서 이제 소설이 많이 창작이 됐고, 이 설명처럼 이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거죠. 김만중이 뭐 구운몽, 사시남정기 이런 것들 아주 탁월한 이 예술성을 갖추고 있는 소설들을 발표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소설이 한 단계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고전소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주인공, 영웅이다. 혹은 뛰어난 사람, 천재, 제자가리 이런 식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등장인물의 특징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선과 악의 대결인데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의 대결이야. 선인과 악인의 대결인 거지. 인간과 인간의 대결이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선한 사람이 나빠지거나 악한 사람이 착해지는 경우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선한 사람이 나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 소대성전처럼 진영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오랑캐 편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중국의 황제편으로 이렇게 전향하는 사람은 있지만 하지만 뭐 선과 악이 또 구분이 교체가 되는 경우는 없다.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평면적 인물이 대다수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수능적 구성. 당시에는 소설의 작법이 있기 때문에 세련되게 막 개발된 발전된 상태가 아니라서 한 인물의 일대기적 구성이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구성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죽어서 끝나는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 한 두 명의 주인공이 서로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형태의 소설이다라고 한다면 처음 만날 때부터 그냥 쭉 시작해서 쭉 흘러가서 다시 만나는 걸로 끝난다는 거죠. 수량적 구성만 보이는 게 이때 당시의 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선과 마무리를 하자면 주제가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주제는 권선징악이기 때문에 악인은 벌을 받는다고. 그래서 모두 다 거의 행복한 결말이다. 비극을 좀 따져보면 무슨 아까 얘기한 조신의 꿈이라거나 아니면 뭐 운영전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 비극적인 결말이라기보다는 행복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종류 중요해요. 종류 표시를 해두는 게 좋아요. 자, 이 종류부터
이 고전소설의 종류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고전소설의 종류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전소설은 이 서화가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잖아. 그리고 가전체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회화문학은 뭐 설화를 각색하고 윤색한 것이니까 당연히 구조를 가져왔겠지. 그래서 이 일정한 구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전소설은 일정한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고, 이 일정한 서사 구조라는 걸 우리는 사소라고 이야기하고 해요. 이것은 이 쓰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 쓰는 그 전통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이고, 읽는 입장에서도 이 당시에 소설 자체를 이렇게 많이 읽는 독자들은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형태의 구조, 플롯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전소설은 익숙한 구조를 차용해서 거기에 그 인물을 바꾸고 이야기만 살짝 교체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염정소설부터 가볼까? 첫 번째 염정소설. 애정소설이라고 부르는 이 염정소설은 끌어오는 불타는 정에 대한 소설이라는 거야.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소설이고, 염정소설의 특징은 주인공이 비범한 능력과 외모를 갖춘 주인공이 돼요. 영웅 군단 소설만큼 그렇게 엄청난 슈퍼 히어로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의 주인공들도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천재라거나 소문난 미인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지. 우명전, 수경낭자전, 이생규장전도 이쪽 계열에 들어가는 소설이에요.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냐면 이 남자와 여의 운명적인 만남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이 운명적 만남은 신비로운 분위기로 만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생규장전에서 이생이 맨날 가던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서 이 최 씨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인 거지. 그리고 뭐 만복사 젖보기 전기소설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만복사 젖보기에서도 아니지 이 양생이 만복사에서 이렇게 부처와 함께 적포놀이를 한 다음에 내가 이겼으니 여성을 주시오 라고 하니까 이렇게 문을 짠 열고 나타나잖아. 신비로운 분위기인 거지. 그리고 이별을 자기네들끼리 혼인을 하게 돼. 이때 혼인은 그러니까 정식 결혼이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정을 통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재회를 하거나 혹은 쭉 이별로 끝나거나 하는 거지. 이 염정소설에는 주제가 있어. 이 주제가 이 두 가지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야. 일단 자기네들끼리 혼인을 했다라는 건 당시의 사람들, 젊은이들이 자유연애를 원했다라는 걸 뜻하고, 이 이별은 주로 이 아버지의 반대로 이루어져. 이생규장전에서 이생의 아버지는 우리 집안은 너무 처지는 데다가, 그리고 너는 아직 과거도 급제를 못했으니 일단 공부부터 해야지 라고 하면서 헤어지게 되는 거지. 우리 집안이 너무 처져. 이건 누구의 잘못이야? 이생의 잘못이 아니고 이생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잘못이야. 집안이 처지는 건. 기득권의 문제인 거지. 과거를 급제해서 출세를 해야지. 이것도 이생의 꿈은 아니야. 이생의 꿈은 최 씨랑 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 씨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니까 자기가 2-3달밖에 못 살고 죽었잖아. 인생의 목표가 최 씨랑 사는 거거든. 이 입신양명에 대한 의사는 처음부터 없었어. 의지도 없었고 의사도 없었어. 입신양명을 꿈꿨던 건, 이생의 입신양명을 꿈꿨던 건 이생의 아버지인 거지. 이 아버지의 반대가 이제 이걸 원인이 되는 거고, 이 아버지의 반대는 기득권의 혹은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따른 거예요. 채봉감별곡에서도 채봉이가 이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와 헤어지게 된 것은 아버지가 채봉이를 이 높은 관리에 첩으로 팔아서 스스로 출세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크거든. 그래서
이 이생주장전도 그렇고 체험방명도 그렇고 이 기득권 그리고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의해서 이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염전소설은 자유연애에 대한 소망과 욕망을 그리고 이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대한 비판을 이 염전소설 안에서 담으려고 했었어요. 이 염전소설의 장르적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남녀가 운명적으로 만나서 혼인까지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아버지의 반대 이런 것들이 염전소설의 장르적인 특징과 관습인 거지. 그래서 염전소설이 출제가 될 때는 이 부분이 출제가 돼요. 두 번째 이 순서대로 하면 가정소설입니다. 가정소설은 공건적 가정 내의 갈등을 다룬 소설이다 라고 해서 처와 첩의 갈등, 첩과 처의 자식의 갈등 이렇게 두 가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처와 첩의 갈등을 젠총형 가정소설이라고 부르고 첩과 처의 자식의 갈등을 계모형 가정소설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통적인 거지. 첩이 문제잖아, 첩이. 그래서 가정소설은 축첩제,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을 주된 비판의 요소로 삼고 있어요. 물론 이 가부장제를 그대로 비판하지는 못해. 왜냐면 쓰는 사람들이 남자니까. 그래서 첩의 문제고 이 첩이 문제다라는 걸로 이렇게 문제를 축소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가정소설에서 주로 등장하는 건 첩이 처의 자식이나 처의 평판을 훼손하는 음모를 꾸민다. 이게 이 장르의 특징이에요. 첩을 아주 악인으로 그려놓는 거지. 이런 게 나오면 가정소설인 거지. 그리고 또 다른 가정소설의 특징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남자한테 있었겠지. 남자가 첩을 들이는 게 문제의 원인이었던 거지. 진짜 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여성이 첩이 되어버린 게 문제의 원인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 첩을 처단하는, 첩을 징벌하는 사람은 누구야? 남자가 남편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해결자가 같은 사람이다 라는 한계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소설은 고전소설에는 특징이 있지. 고전소설의 두 가지 특징. 전기성과 우연성이잖아. 이 전기소설은 그 전기성이 두드러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소설이냐면 천상계가 등장한다거나 수경남자들이나 소대성들이나 이런 것처럼 천상계가 등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승이 등장한다거나 이생규장전처럼, 그도 아니면 용궁이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지하세계, 즉 지옥이 등장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전기소설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웅군담소설이 있지. 이게 사실 고전소설의 대표 장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영웅적,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주인공의 일대기, 즉 일생을 그린 게 영웅 군담 소설이야. 어떤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느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구조를 얘기하는 거야. 고귀한 활동, 그 다음에 비범한 탄생, 첫 번째 위기, 버림받는 위기인 거죠, 어렸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력자를 통해 극복, 두 번째 위기,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 그 다음에 국위영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이 첫 번째 위기가 개인적인 위기인 거고, 이 개인적인 위기, 복수를 해야 돼. 근데 복수는 여기서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 거야. 즉,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개인적인 복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 개인적인 위기와 국가적인 위기를 발생시키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래서 이 나쁜 사람을 처단함으로써 자신의 어렸을 때의 부모의 복수를 하게 된다라는 게 영웅소설의 구조이고, 분담소설은 이때 두 개의 위기에서 실제 전쟁이 등장하는 그런 분담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영웅소설과 연결했을 때의 분담소설이고, 그냥 분담소설도 있어요. 진짜 그 전쟁을 배경으로 그 전쟁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내는가, 그 전쟁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를 주된 소설 내용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는 거지. 이것에 해당하는 게, 분담소설에 해당하는 게 뭐 임진록이라거나 박시전이라거나 뭐 이승주장전도 마찬가지죠. 최척전이라거나 그런 게 있고, 영웅소설은 뭐 홍길동전이라거나 유충년전이라거나 홍기월전이라거나 이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몽자유 소설을 가보도록 합시다. 몽자유는 지울까? 몽자유 소설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몽자유 소설은 말 그대로 땡, 몽으로 끝나는, 몽자로 끝난다 해서 몽자유 소설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꿈이 나오는 거죠. 이 꿈이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준다거나 혹은 깨달음을 준다거나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이 몽자유 소설에서의 꿈이에요. 그래서 현실이 있고 꿈을 꾸게 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이 현실에서 문제가 있고 꿈에서 각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라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지. 이 부분, 현실에서 꿈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인몽이라고 부르고, 꿈에서 다시 현실로 넘어오는 부분을 강몽이라고 부르고, 이 강몽은 꿈을 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각성에 가게 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 부분이 몽자유 소설에서는 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구운몽이나 뭐 옥루몽이나 뭐 원생몽유록이나 이렇게 몽으로 끝나는 게 이제 몽자유 소설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다른 것과 달리 구운몽은 현실이 판타지고 꿈이 현실이다, 이런 역전된 형태를 보인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소리개 소설이 있는데, 판소리개 소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판소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춘향전은 춘향가에서 나왔고, 흥부전은 흥부가에서 나온 거지. 심청전은 당연히 심청가에서 나온 게 되겠죠. 이런 식의 소설은 판소리가 갖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채용을 하고 있는 이중적인 주제를 갖고 있고, 이중적인 언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문문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창자가 이야기하는 그 편집자적 논평이 여기서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이중적 주제란 무엇인가? 이 판소리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계층으로 나뉘었던 거지. 이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을 텐데, 판소리는 이제 그 시장 같은 데서 정해져 있지 않은 무대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데 이 판소리를 즐기는 사람들은 평민들이었고, 평민들은 판소리를 보고 나서도 판소리의 그 대가를 지불하기 힘든 계층이라고 했었죠. 뭐 기껏 해봤자 쌀 좀 주고, 고구마 좀 주고, 뭐 생선 좀 주고 이랬을 거라고. 그리고 나서 진짜 이 판소리를 공연하는 창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서는 양반의 후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이 양반은 양반의 후원을 얻을 정도라면 평민들에게 일단 유명해서 인기를 끌어야 한다고 했었지. 인기를 끌려면
평민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즉 현실을 비판해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현실을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게 되면 더더욱 또 이것도 역설적으로 인기는 많이 끌 수 있지만, 평민들에게 인기는 많이 끌 수 있지만 양반들의 후원은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비판의 대상이 양반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반의 후원을 얻으려면 이 비판을 숨겨야 하는 거지. 현실의 비판은 풍자 혹은 내면으로 숙이고, 전면에서는 도덕적 가치를 제시해야 해요. 도덕적, 유교적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면적 주제, 이게 표면적 주제가 되는 거지.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평민들이 잘 이해하고 평민들이 듣고 웃을 수 있는 언어, 즉 비속어를 써야 돼. 그런데 비속어만 쓰면 양반들이 싫어해. 그래서 양반의 말투, 현학적이고 한문의 말투도 써줘야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중적인 주제와 이중적인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운문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요. 판소리는 운문이기 때문에 이 판소리의 소설은 그 판소리에서 가장 많이 이 사람들이 좋아했고 즐겨 들었던 그 장면을 그대로 소설로 녹여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야 인기를 끌 테니까. 주로 사음으로 반복과 열거를 이용하는 거지. 편집자용 논평은 알고 있듯이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논평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판소리의 소설의 또 다른 특징, 장면의 극대화가, 얘도 판소리의 특징인데, 판소리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왔다 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면 재미있는 부분을 불러야 하고, 그 재미있는 부분을 불렀어. 사람들이 모였어. 근데 재미있는 부분이 빨리 끝나버려. 예를 들면 이 추장전에서 이몽룡이 변사또를 때려잡는 장면이 때려잡는 거 후다닥 하고 끝나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재밌다 말았네 하고 가버린다는 거야.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묶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 수 있으려면 그 이몽룡이 변사또를 때려잡는 장면을 이렇게 길게 늘려야 하고, 이몽룡과 성춘향이 치맛밤을 보는 장면을 길게 늘려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장면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고전소설의 6가지 종류라면 당시의 사람들이 소설만 쓰진 않았거든요, 산문으로. 그래서 고전 산문이라고 하지 고전 소설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수필도 있었던 거죠, 수필. 고전 수필이에요. 이 문체라는 게 기억나십니까? 한문 문체. 문체가 바로 이 당시에 그 한문으로 쓴 글의 장르, 종류라고 했었죠. 고전 수필은 뭐 한글로도 쓰였고 한문으로도 쓰였는데 주로 땡땡설, 그러니까 이옥설, 뭐 이런 설이라거나 땡땡문이라거나 땡땡기라거나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고전 수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수필을 쓰기 위해서 수필을 쓴 적은 없어. 왜냐면 수필이라는 장르, 그러니까 에세이라는 장르는 서양에서 들어온 장르거든. 그 서양에서 들어온 장르를 이렇게 고전으로 쓰였던, 고전 한문이나 한글로 쓰였던 글들에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건 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고 어떤 건 수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나눠놓을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자유로운 형태의 글들을 썼었어요. 옛날에 한문으로 썼던 글들은. 그 중에서 허구성이 강하면 이제 소설로 분류가 되는 거고, 허구성 말고 교훈성이 강하면, 그리고 사실성이 강하면 수필이 되는 거지. 이 고전 수필은 현대 수필과 똑같아요. 자신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이 있고, 그 해석을 통해서 교훈을 전달하거나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인 거지. 이 교과서에 실린 작품으로 유명한 건,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건 수호제기지, 수호제기. 기로 끝나잖아. 거기서 정약용이, 큰형이 자신의 서재의 이름을 수호제로 지었다. 그런데 나를 지키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인데 왜 제목을 수호제로 지었을까? 하면서 이제 그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잖아. 땅은 지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곡식은 지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많으니까. 책은 지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책도 많으니까. 그런데 나는 맨날 도망간다. 늘 도망간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야 한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해서
나와 둘째 형이 이렇게 유배를 당하게 됐구나. 이제부터 나는 나를 지키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교훈과 깨달음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런 게 이제 수필이에요. 요 3단 구성, 현대 수필과 고전 수필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이. 자, 나머지 다른 것들도 보면 판소리라는 게 있어요. 판소리는 한 사람의 광대가 고수의 곡장단에 맞추어 서사적인 이야기를 노래와 즉 소리와 안일이 발림 등을 곁들이며 구현하는 구비문학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구비전승이 됐다라는 게 특징이고, 그 스승이 한 명의 제자를 불러서 이제 자기 모든 걸 이렇게 막 전해주고, 그 제자는 스승의 거의 뭐 하인 노릇을 하고, 이런 것이 판소리의 이 전승 형태였어요. 자, 그래서 판소리는 뭘 알아내냐면 광대와 고수와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판소리의 구성 요소인 것이. 그리고 판소리 작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광대가 하는 소리, 고수가 하는 소리와 안일이, 고수가 하는 발림, 그리고 발림도 있지. 고수가 하는, 관계가 하는 추임새,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 있는 거지. 이 소리는 진양조, 자진몰이, 중중몰이 이런 식의 박자가 있는 거야. 그리고 노래인 거지. 노래라고 하면, 예전에 노래라고 하면 시를 뜻했어요. 시. 그리고 시는 무엇을 전달하는 거야? 시는 정서를 전달하는 거지. 그래서 이 소리에서는 인물의 내면, 정서를 주로 전달했어요. 안일이는 노래가 아니야. 그냥 쭉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서사가 진행되는 거지. 발림은 몸짓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부채를 폈다가 막 접었다가 막 이렇게 두드렸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막 이런 게 발림이고, 추임새는 얼쑤 막 이렇게 추임새가 되겠지. 보통 땡땡 가로 보면 판소리, 노래가 있고, 노래가 시가, 고전 시가 할 때 그거. 이 판소리의 특징은 이중적인 주제를 갖고 있다, 뭐 이중적인 언어를 구사한다, 이런 게 모두 판소리의 소설과 일치합니다. 당연하겠지. 판소리의 소설이 판소리에서 나왔으니까. 판소리가 우리 고전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건 판소리의 소설을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극이라는 게 있어요. 민속극은 민간, 즉 평민이 불렀던 가면극, 그리고 인형극이, 인형극을 하나밖에 없지만 가면극과 인형극이 있고, 뭐 공산탈춤, 뭐 혹두각시 노름 이런 게 있는 거죠. 혹두각시 노름 인형극인데, 하나 요거만 딱 전해서요. 하회 배신로 탈놀이는 우리가 전에 봤지, 이 앞쪽에서. 자, 형식상의 특징이 있는데, 형식상의 특징은 이거 여러 번 했을 거예요. 내신에서도 하고, 그리고 뭐 현대극에서 뭐 결혼이나 원고지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했을 텐데, 무대가 없다, 소품이 없다, 이런 건 모두 관객과의 약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자, 여기가 거청이다 라고 하면 거청하게 되는 그런 거 얘기한다 라고 했었지. 그리고 관객의 참여가 있다라고, 혹은 뭐 악공들의 참여도 있는 거지. 관객과 악공의 참여가 가능하다. 이것도 하회 가시는 탈놀이에서 막 선비가 이 관객들 사이로 들어가서 우리 분을 봤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잖아. 관객의 참여가 있는 것이. 내용을 보면, 내용은 주로 지배층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거죠. 이때 지배층은 또 양반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부자가 된 평민도 이제 기득권이 되고, 그리고 뭐 승려하거나 하는 종교인들도 당시에 기득권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풍자, 그리고 세태에 대한 풍자도 당연히 해요. 세태에 대한 풍자라고 한다면 민요 같은 데서 나오는 시집살이에 대한 풍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양반의 횡포 이런 것들에 대한 풍자도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처와 첩의 갈등 이런 거 이제 세태에 대한 풍자인 거지. 그런 것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게
민소급입니다. 자, 이게 이제 고전 산문의 관례와 개념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작품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이 조신의 꿈이라는 작품인데, 자, 조신의 꿈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설에 해당하는 작품이고, 그리고 굉장히 슬픈 비극적 결말을 갖고 있는 작품이에요. 조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조신이라는 사람은 아주 가난하고, 그리고 그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이 중이었어. 승려였던 거지. 승려. 조신은 승려였어. 그런데 이 승려가 김흔이라고 하는 사람의 김흔의 딸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돼. 이것도 역시 조신이 가져서는 안 될 그 욕망이었던 거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하니까 이 조신이 가는보살에게 기도를 딸과 결혼시켜달라고 빈 거지. 그러니까 가는보살이 오케이 콜 하고 딸을 불러줘.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둘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얘는 찌질이 나는 거야. 그리고 막 첫째는 뭐 걔한테 물리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가난하고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거지. 막 죽고 막 아프고 막 이렇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딸이 우리 이별합시다 라고 해. 그러니까 조신이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좋아해서 이 자신의 종교마저도 신마저도 포기하고 이 결혼하고 싶어 했던 이 여자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라고 하니까 그래 이혼하자, 오케이 콜, 또 이래버리는 거지. 그리고 나서 여기가 다 꿈이었던 거야. 꿈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인생과 세속적 욕망에 성함을 깨닫고 불교에 귀의를 한다. 불도에 매진하고 그리고 절을 만들게 된다. 이런 게 조신의 꿈의 내용인데, 현실, 꿈, 현실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점에서 조신의 꿈은 몽자료 조설 혹은 몽유록의 이 초기 형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용은 간단하니까 작품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옛날 신라가 서울이었을 때, 즉 신라가 서울이었을 때에는 사실 말이 안 되지. 신라의 서울은 경주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옛날에 경주가 신라의 서울이었을 때, 혹은 옛날에 신라 시대였을 때라고 해야겠지. 아무튼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설의 특징이지. 세규사의 장원은 넓은 토지를 얘기해. 세규사라는 절이 이때 당시 있었던 거지. 이것도 전설의 특징이에요. 전설의 증거물인 거지.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한다라는 특징인 거지. 세규사의 장원이 명주, 난리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이제 강원도 양양을 얘기해요. 이렇게 계속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는 게 전설의 특징이다라는 거지. 본사는 하나의 종교, 하나의 계파의 이 본원지가 되는 것이, 본원지라는 절이 본사야. 그러니까 조계종의 본사는 조계사 이런 것처럼 본사에서 중조신을 보내서 장원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장원, 즉 사찰이 절이 소유하고 있었던 광활한 토지를 관리하게 한 거지. 여기서부터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세속적인 욕망을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 토지를 관리했으니까. 조신은 장원에 와서 태수 김은공의 딸을 좋아하고 아주 반했다. 세속적 욕망을 갖게 된 거지. 가져서는 안 될 욕망을 갖게 된 거야. 여러 번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와서 남몰래 그 연인과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지금도 있는 절이에요. 강원도 양양에 가면 낙산사가 있고, 낙산사가 이제 절 위에, 산 위에 한 이렇게 있으면 절이 이제 이쯤 있는 거야. 이쯤.
그래서 이 꼭대기에 지금 요렇게 커다란 불상이 하나 있어요.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좋은 게 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 그 불상의 머리부터 보여. 쭉 올라가는 불상이 전면이 내 시야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때 왠지 그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 같은 걸 느낄 수 있는데 나중에 꼭 한번 가보도록 하고 진짜 추천하는 거니까.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사이게 해가지고 빌었다. 그런 지 몇 해 동안에 그 여인에게는 이미 배필이 생겼다. 그러니까 남편이 생겨버린 거지, 약혼자가. 그는 또 불당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잠시 잠이 들었다. 임몽에 해당하는 거야, 임몽. 기도하고 임몽하는 거지. 여기가 이제 임몽 부분인 거지. 꿈에 보니 갑자기 김씨 남자가 기쁜 얼굴로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며 말한다.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뵙고 알게 되어 마음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 억지로 딴 사람에게 시집가 섰습니다. 지금 내외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내외는 부부를 얘기해. 우리끼리 내외, 그 내외 얘기도 하지만 안사람, 바깥냥, 바깥사람 이렇게 해서 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조씨는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파괴해버린 거지. 이 결혼을 한 다음에 파괴, 계율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야. 즉, 다시 탈속해서, 탈속이 아니고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게 된 거야. 조씨는 그녀와 40여 년을 같이 살면서 자녀 5을 두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지금 성취를 해버린 거야. 집은 다만 4벽뿐이고, 그러니까 집이 하나, 둘, 셋, 4벽밖에 없어. 그러면 집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야. 굉장히 가난했었다는 거지. 좋지 못한 음식마저도 계속해갈 수가 없었고 먹을 것도 떨어졌네. 마침내 꼴이 아니어서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냈다. 이게 얻어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지가 된 거지 지금. 이렇게 10년 동안 초야로 두고 다니니 옷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몸도 가릴 수가 없었다. 마침내 명주 해연령을 지낼 때 15세 되는 큰아이가 갑자기 굶어 죽으니 통곡하면서 길가에 묻었다. 애 하나가 죽은 거야. 그들 애는 남은 내 아이를 데리고 꼭편에 이르러 길가에 모옥을 짓고 초가집을 짓고 살았다. 이제 내 애는 늙고 병들었다. 게다가 굶주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니 10세 된 계집아이가 밥을 빌려 다니다가 마을 개에게 물렸다. 첫째는 굶어 죽었고 여자밖에 안 된 애는 개한테 물려버린 거야. 아픈 것을 참지 못할 부모 앞에 가고 누우니 부모도 목이 메어 눈물을 몇 줄이 흘렸다. 이에 부인이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말한다. 내가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입은 옷도 깨끗했습니다. 한 가지 맛있는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었고 즉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 나는 예뻤고 젊었고 우리들의 사이는 매우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옷 한 가지도 그대와 나누어 입어 집을 나온 지 50년 동안에 정은 맺어서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얽혔으니 가히 두터운 인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실로 참으로 두터운 인연이 어떤 것이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쇠약한 병이 해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욱 닥쳐오는데 남의 집 겹방살이나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겨울이니까 이제 누가 이렇게 겨울 되면 몸이 춥고 몸이 추우면 마음도 춥고 여유가 좀 줄어드는 거죠. 수많은 운전에 거식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보다 무겁습니다. 거지가 부끄러워진 거지. 아이들이 추워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울에 사랑이 있어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애도 못 즐기는데, 애도 못 돌보는데 너를 보면 내가 좋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이들이 추워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주는데 어느 겨울에 사랑이 있어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 위에 있으리요. 그러니까 그 붉은 얼굴이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막 좋은 맛을 이렇게 홍조로 탄 얼굴이기도 하고 이 홍안이라고 하는 게 붉은 얼굴을 젊은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피가 잘 돌아서 뽀얗고 그렇게 되니까 예쁜 웃음도 풀 위에 있으리다라는 건 순간이었다. 금세 사라지는 것이었다 라는 거지.
지초는 영지버섯이야.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입니다. 이것도 흔들린다라는 거지. 쉽게 흔들린다. 이제 그대는 내가에서 더 누가 되고 더 피해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마음만 무겁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즉 세속적인 욕망이 고통의 시작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우리 이혼해 라는 말을 쭉 하고 있는 거야. 너 때문에 가난해졌고 이제 사랑은 남지 않았고 자식은 뭐 사고를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게 고통의 시작이다. 그대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뤘으니까 너 때문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듣는 입장은 마음이 미어지겠지. 무쇠가 다 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짝이 난사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있으면 굶어 죽을 것이고 헤어지게 되면 그립기는 할 거야. 그립기는 하겠지. 하지만 뭐 죽을 정도는 아니겠지 라고 하는 거야.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가까이 있는 것은 인정에 참아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은 사람의 할 도리가 아니다. 하지만 행하고 갇히는 것은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명론적인 생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컨대 이 말에 따라 헤어지기로 합시다. 그래서 정말 길게 얘기를 했지. 고전 소설에서요. 긴 대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했지. 반드시 읽어줘야 되더라고. 과거는 당신을 만나서 잘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는 당신 때문에 괴롭게 됐다라는 거고, 현재는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다라는 거고, 미래는 이제 따로 떨어져서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살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차근차근 이해를 시키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조진이 어리석은 인간은 조진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라는 거지. 이런 남자라면 헤어져야겠죠.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는 건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 혹은 세속적 욕망을 달성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는 작가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오케이 콜을 하고 헤어질 수 있는 거지.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드리고 장차 떠나려 하니 여인이 말한다.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넌 내 쪽으로 오지도 마. 라는 거지.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는데 꿈에서 깨었다. 이게 강몽이에요. 사랑하는 등잔불은 깜박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한다. 아침이 되었다. 하룻밤에 꿈을 꾼 거지. 이것이 그 만복사서 포기하고도 비슷한 부분인 거지. 구몽과 마찬가지고.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휘어졌고 왜 그러니까 흰 수염이 나고 흰머리가 났을까? 그만큼 고통이 심했다라는 거지. 망연히 세상 일에 뜻이 없다. 세속적 욕망이 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괴로움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이에 관음보살의 사멸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다. 그는 돌아와서 해안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아까 첫째 아이가 굶어서 죽었고 그 아이를 묻어줬다고 했죠. 그래서 그 아이를 파보니 그것은 바로 돌미륵이다. 돌미륵, 그 돌로 만든 미륵상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절을 짓고 하는 거니까 전설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있는 거지. 그리고 꿈과 현실을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았다. 그리고 사제를 털어 재산이 좀 있었나 봐. 이 꿈 말고 현실에 주시는 정토사를 짓고 부지런히 정진 수행하였다. 그후 조신이 어디서 세상을 맞췄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토사에 돌미륵이 있겠지. 그러니까 정토사에는 돌미륵을 보고 엄마 저 돌미륵이 뭐야? 라고 하면 이제 엄마 혹은 아빠가 자 예전에 이 절을 지었던 조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 얘기 들어봐. 이 옛날에 신라가 서울이었을 때 일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해줬을 거야. 전설의 증거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사찰을 건립하는 것.
사찰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설화를 사찰 연기설화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사찰 연기설화인 거지. 조심해.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에서 전설적 요소에 해당하는 소재는 찾아봅시다. 물론 이 보기를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어. 전설의 증거물, 돌미륵이지. 그런데 보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설화 중에서 신화는 신성성이, 민담은 흥미성이 각각 특징이라면 전설은 진실성을 특징을 한다. 우리가 다 봤던 얘기네. 신화가 신중심의 이야기라면 전설은 인간을 주제로 하는 것이다. 전설은 구체적 시간과 장소를 배경으로 하고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이 있어서 화자와 청자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사실로 믿게 한다. 사실성이 중요하니까. 또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어서 역사에서 전설과 하여든가 혹은 역사만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역사가 전설이 됐거나 혹은 전설이 역사가 됐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마을개, 버들가지, 등장물, 관음보살 모두 구체적인 지형이나 구체적인 사물이나 구체적인 신은 아니지. 돌미륵만 구체적인 거지. 기억, 5번이고 기억.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가까이 하는 거. 이거 소탁 아니지. 타산지석은 남의 돌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고, 교각사로는 뿔이 무서워서 소리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염량세태가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가까이 하는 것이다. 염량세태. 소탄 대신 적반하장은 알 수 있겠지. 적반하장은 도둑놈이 몽중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거랑 똑같이 잘못한 놈이 더 강하게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윗글의 꿈의 역할과 관련하여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갖는 거. 이 꿈은 이 현실 문제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도구로 쓰인 거지. 세속적 욕망을 그냥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 거지.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3,000을 의도한 인거는 한데 없다. 이것은 고려가 패망했을 때 지은 시조야. 어제고 태평양의 꿈인 건가 하노라 했어요. 그래서 이 꿈은 고려가 500년 동안 잘 나갔는데 이제 와보니 너무나도 허망하구나. 망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허망하구나. 모든 것이 꿈 같구나. 허무함을 얘기하는 거지. 그 허무함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답이 되겠구나. 나나 소리딴 고죽촌 눈진길에 만리를 돌아다니 재향이 거의로다. 천혜의 외로운 꿈은 절로 돌아나가다. 이 천혜의 외로운 꿈은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 재향이 제 고향이니까 고향으로 간 꿈이야. 이와 흙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 놈의 지금 이 화자인 여성과 이별한 남성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고 꿈속에서나 그를 볼 수 있다는 그리움인 거지. 그리움. 엊그제 꿈 가운데 광안전에 올라가니 님이 날 보시고 가장 반겨 말하시되 뭐만 3년은 날 새는 줄 모르노다. 이거 많이 봤지? 송민국이가 3인국인가 너랑 되게 비슷하잖아. 이 오전된 개성이 잠을 깨운다. 이거 송민국이야. 송민국이지. 송민국. 자, 이 꿈은 임을 보게 해주는 것이니까 그리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비현실적으로 해결하게 해주는 매개체. 초당에 일이 없어 검은 고를 베고 누워 태평성대를 꿈에나 보려더니 운전에 수성적이 잠든 날을 깨워라. 이거는 이 집에 일이 없어서 검은 고를 베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태평성대가 언제 꿈에서만 볼까 싶었는데, 그런데 밖에서 지금 어부의 피리 소리가 들리거든. 어부가 피리를 불고 있다는 것은 일이 잘 됐다는 뜻이잖아. 평민들도 일이 막 잘 되어가고 있어. 그럼 양반들은 더 잘 되겠지. 양반들이 잘 되면 노비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겠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행복한 상태겠지. 그것이 태평성대잖아. 태평성대가 꿈인 줄 알았는데 지금이구나. 그래서 그 꿈이라는 건 그 현실적이지 않은 것, 비현실을 의미하는 것인 거지.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해 봅시다. 한몽소설에는 몽유롭게 소설과 몽자르 소설이 있다. 몽유롭게 소설이란 원생 몽유롭처럼 제목에 몽유롭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소설들을 이르는 반면, 몽자르 소설이란 구몽처럼 제목이 몽자로 끝나는 소설들을 이르는 명칭인데, 근데 사실 다 같이 몽자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공통점은
둘 다 꿈이 삽입되어 있으며 꿈이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둘 다 현실, 꿈, 현실의 환몽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몽유롭게 소설은 꿈을 현실과 같은 세계로 보고 꿈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반면 즉 몽유롭게 소설은 현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몽자루 소설은 꿈을 참된 세계가 아닌 헛된 세계라고 보고 꿈을 통해 깨달음을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몽유롭은 꿈으로 현실을 비판하는 거고 몽자루는 꿈을 통해서 현실을 이겨나갈 깨달음을 준다는 거지. 조신이 낙산사에서 슬피 울다가 꿈에 드는 것으로 보아 낙산사는 현실에서 꿈으로 입몽하는 공간이고, 그렇지. 조신이 꿈속에서 겪었던 일이 헛된 것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 작품은 몽유롭게 소설보다는 몽자루 소설에 가깝게 깨달음을 주는 거니까 그래요. 현실 1에서 조신이 삶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무지몽매한 상태였다면 2에서는 인생이 일장춘몽을 깨달은 각성의 상태. 그러니까 맞겠지, 몽자루. 조신이 김씨 남자와 부부가 되지만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이별한다는 꿈은 현실 2에서 조신이 별도의 기회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 그 내용 자체잖아. 현실 2에서 조신이 세속적 욕망에 허무함을 깨닫게 되는 것은 현실 2에서 조신의 소망이 애초부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인가? 아니지.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 쉬운 것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신이 진짜로 승복을 벗어 던지고 머리를 길고 김씨 부인에게, 김씨 남자에게 찾아가면 김씨 남자가 잘생겼는데 하면서 조신을 받아들여줄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은 머리빨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 조신의 꿈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는 세속적 욕망이 얼마나 달성하기 힘든가, 꿈에서밖에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세속적 욕망 자체가 꿈이다라는 거지. 허망하다는 걸 전달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설명은 틀린 게 됩니다. 자, 이제 비문학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